타인을 비판했다고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조 간부를 향해서 악의 축이라고 비판했어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과 대법원 판결의 이유까지 김성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판결 내용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요.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던 내용부터 짚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후에 힐러인 기간 안전을 우려하는 내용의 정보 보고서를 부당하게 삭제했다. 그런 의혹이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수사를 받던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조금 전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우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어쨌든 안타까운 예. 사건이고요. 다만 이제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이번에 극단적 선택과는 별개로 배경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결국은 지금 이 참사 이전부터 용산서 정보과에서 관련된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보고도 됐는데 그 윗단에서 이에 대한 어떤 대처, 여러 가지 방비들을 안 했다는 것이 지금 기존에 진행되던 수사의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 수사가 우려가 되니까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사전에 작성된 거를 삭제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를 주요로 수행했던 것이 당시 정보과의 과장과 계장 역할을 담당했던 정보관이었다라는 내용의 혐의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다가 이제 계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했던 분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 사건과 관련돼서 그렇다면은 혹시라도 네. 지금 이제 이런 사후적인 삭제 과정들이 더 윗선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지를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해당되는 행위자들이 어떤 굉장히 극도의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또 신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또 빠르고 신속한 수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경찰도 발견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는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어쩌면 좀 신병 확보가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사실 이 신병 확보라는 것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걸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핵심적인 피의자 특히나 여러 공범이 관련된 경우에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수사의 속도를 제대로 높이지 않는다면은 또 중요 인물들이 극한의 압박감 속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또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인물들이 또 이렇게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사실 고인도 계시고 또 유족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참 어떤 어려운 일이지만은 네. 분명한 거는 이 과정에서 만약에 이것이 개별적인 선택들이 아니라 또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그런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과 삭제라면은 그 과정에서 종국적인 책임자들을 빠르게 가려내는 것이 어찌 보면 각각의 당사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직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인데 자세한 내용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결 내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타인을 비판했지만 모욕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고요. 보니까 버스 기사가 버스에서 노조 간부를 비판한 내용이었는데 사건 내용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노조의 운영 방식과 선출 방식과 관련돼서 특정 간부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네. 비판을 하면서 악의 축이다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 내용 중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로서 한 부분들 언론사 제보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기소가 됐고요.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다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닌 악의 축 등으로 표현한 부분들을 모욕죄로 기소가 됐는데 네. 아마 이제 두 사건 다 이제 이 당시에 이 해당되는 간부가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모욕죄 판단에 대해 가지고는 1심은 일단 모욕죄가 아니라고 판단했고요. 반면에 이제 2심에서는 다시 모욕죄로 판단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모욕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좀 그 같은 사안인데 어떻게 1, 2, 30 이렇게 또 결론들이 뒤집혔을까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모욕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정성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보이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대법원이 이번 판단을 통해 가지고 모욕죄 적용의 기준과 판단의 원칙에 있어 가지고의 사법적인 관여에 있어 가지고 특히나 형사적인 관여에 있어서의 하나의 조심스러움이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법원 판결에 앞서서 지금 모욕죄와 관련돼서 1심에서는 무죄 그리고 2심에서는 표현이 모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로 봤습니다.
이 1, 2심이 우선 판결이 엇갈린 내용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1심에서는 결국은 이제 그걸 봤습니다. 모욕죄라는 걸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그 해당되는 평가가 상대방이나 제3자들로 충분히 모욕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만큼의 표현인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전체 발언에서의 해당되는 용어의 어떻게 보면 범위, 얼마나 빈도로 쓰였고 얼마나 중요도로 쓰였는지와 그다음에 그 발언의 맥락과 전체 표현에서의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상규상 이것이 형사처벌이 필요할 정도 수준의 모욕인지도 같이 고려를 하게 됩니다. 네. 사실 다들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요건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1심에서는 이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이 과정이 당시에 노조의 운영 방식에 대한 공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서 부수적으로 일부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네. 전체적으로 발언의 분량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런 것들만으로 모욕죄로 처벌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무죄로 판단했다면요. 2심 같은 경우에서는 그중에서도 악의 축 이런 표현들은 충분히 경멸적인 모욕적인 언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대법원은 이 부분과 관련돼서 결국은 전체적인 맥락을 1심과 같이 했습니다. 즉 전체 표현의 분량과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메시지, 즉 노조의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사용된 것이 맞고 플러스 2심에서 지적했던 악의 축이라는 표현도 그 표현 자체만으로 충분히 경멸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뭐 당시 원래는 그 미국에서 처음에 이제 특정 국가들을 지칭하면서 사용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경멸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종합적인 사회상규상 형사처벌이 필요할 정도의 모욕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모욕죄가 어떨 때 이제 성립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단순히 욕설을 한 것으로는 모욕죄로는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욕을 하지 않아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꼭 어떤 욕설뿐만 아니라 경멸적 표현이 크게 넓게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는 욕설도 당연히 들어가긴 하지만은 아까 뭐 악의 축도 지금 이렇게 뭐 대법원까지 해서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은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종교적인 경멸적인 표현도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모멸적인 표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마다 이제 형사 고소가 이루어졌고 판단이 엇갈렸던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법원에서는 이 모욕죄 평가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배경을 중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런 맥락도 없이 갑자기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거랑 당사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고 특히나 일종의 공적인 과제 혹은 공적인 인물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경멸적인 표현이 들어간 거를 좀 구분짓고 있고요. 이거를 명예훼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소위 말하는 공적인 공간에 나온 공적인 인물에 대해 가지고는 관련된 표현에 대한 수위 난도가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네. 모욕죄와 명예훼손을 과도하게 높이서 처벌하기 시작하면은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위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당되는 표현에 있어서의 네. 그 표현이 그런 일부 표현이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표현 전체에서의 중심의 중요도 그리고 그 표현 자체가 가지는 객관적인 성격과 경멸적인 정도 등을 고려를 해봤을 때 그걸 종합적으로 평가해가지고 형사처벌 여부를 가리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많은 판례가 엇갈리고 나온다는 거는 네. 실무 현장에서 근데 이거를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통제를 못한다는 것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원래 무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네. 그 말은 이제 죄가 성립이 안 될 만한 것들은 기소를 안 함으로써 정리를 하는데 이제 이 모욕죄나 명예훼손 같은 걸로 형사 고소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요. 네.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는 일선에서도 정성적인 요건에서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나름의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이 다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좀 어떻게 보면 과잉된 기소들도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재판에서 바로잡히는 것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사실 여러 사건에서 반복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4개월 된 영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경찰은 친모인 20대 여성을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을 했거든요. 우선 사망 원인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지금 사실 요즘에 이 아동학대 살인 사건이 최근에만 3건 정도가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뇌 정맥류에 파열된 부분들이 밝혀졌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과정에 있어가지고 2가지가 일단 지적이 됐습니다. 영양실조 소위 말해 영양적인 부분에서도 부족했고 네. 또 과정에서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호흡 곤란 상태가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시간 동안 방치를 하다가 병원으로 데려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계속적으로 관리에 있어가지고 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 학대의 결과로서 이렇게 살인까지 이렇게 사망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지금 4개월 된 영아 관련된 사망 사건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오늘 짚어볼 사건도 두 가지거든요. 이제 맞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20대 여성이 이제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이 된 내용이고요. 네. 지금 이 내용은 아이를 돌보는 아주머니로부터 숨을 쉬지 않는다 이런 연락을 받고 본인은 이제 병원에 데려왔을 뿐이다 그러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네. 더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요. 이렇게 될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소위 최고 사형까지도 원래는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동학대 살인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이제 학대 방법과 내용까지 봤을 때는 훨씬 더 가중해서 처벌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특히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치사, 소위 말해서 결과적 가중범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고의, 그러니까 두 가지 다에 대한 살인의 고의까지도 있는 경우를 인정하는 경우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학대 치사라고 한다면은 소위 말해서 그 내용과 형량에 따라 형량이 어떤 학대가 계속됐고 당시에 그것이 얼마나 가중한 결과 발생에 있어서 중적인 영향을 미쳤고 또 그 당시에 피해자가 느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고통들이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제 통상은 요즘 전체적인 양형 기준을 봤을 때는 수십 년형에서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생후 4개월 땐 똑같이 4개월인데 네, 사실 이게 너무 이런 네. 사건들이 하루 사이에 여러 건이 그러니까요. 나와가지고 저도 이제 참 안타까운데요. 네. 예. 이번에 사망 원인은 전동 바운서라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네, 전동 바운서 같은 경우에는 통상 1시간 이상 이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예. 거의 한 3-4시간 동안 계속 태운 것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뇌 손상,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뇌 손상이 발생했다라는 내용으로 일단은 그 검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아동을 영아를 방치하고 지속적으로 학대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혐의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들 보면은 엄청 어린, 네. 예, 정말 이제 완전히 신생아급인 영아들에 대해서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그 본 사람, 관찰한 사람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이제 당시 이제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관련돼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또 친모에게 살해 고의가 없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이런 경우는 결국 이제 그 결과 발생을 얼마나 애견했고 또 의욕했는가를 봐야 할 텐데요. 예. 기본적으로는 그 학대 치사로 보는 게 더 맞기는 합니다. 즉 이제 학대 행위를 반복해서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만은 사망의 고의, 즉 이 아이를 살해하고자 하는 의사, 그것에 이제 그런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고요. 미필적 고의와 혹은 인식 있는 과실이라는 이제 경계선이 있거든요. 네. 네, 결국은 이제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또 다시 당시 사망 원인인 이제 외상 외에도 다른 어떤 영양실조라든지 그런 급격한 상황이 있었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에 짚어본 두 가지 사건 모두 1년이 채 되지 않은 영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네. 굉장히 더 안타까운데 요즘에 또 아동학대 관련된 사망 사고, 사건들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통계 자료도 있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동학대 수가 줄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굉장히 뭐 안타까운 일인데요. 여러 가지로 지금 또 이거 말고도 가장 예. 최근에 9개월 된 또 영아 사망 사건도 있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영아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 아동 보육에 있어가지고 외부 기관 그리고 외부 공간의 협력과 모니터링이 사실 극도로 제한됩니다. 네.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를 다닌다 보면은 외부적으로 노출이 되고요. 아동의 상태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복지가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영아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이제 사실상 주 양육자가 양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런 경우에 이제 외부적인 지원과 또 외부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얼마든지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는 거를 외부에서 알 수가 없고요. 네. 결국은 이제 두 가지를 봐야 하는데 학대가 얼마나 잦은가도 봐야 하지만은 학대의 결과 치명적인 사망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있는가를 봐야 하는데 바로 이런 지점에서 학대가 잦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대가 사망까지 이어질 때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다가 사망이 되고 나서야 발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또 영아 살해, 영아 학대 사망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 사건 내용은요, 피싱 사기 관련 내용인데요. 이제 자녀를 사칭을 해서 피싱 사기를 쳐서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범죄 수법도 굉장히 교묘하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네, 뭐 사실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해가지고 사기를 했을까 예. 싶을 정도인데요. 피싱 자체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자녀를 사칭해가지고 문자를 받았다 이런 경우는 저희 주변에도 정말 자주 있고요. 뭐 아빠, 엄마, 뭐 핸드폰 액정이 깨져가지고 뭘 잃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보내줘라고 문자를 보내면은 그걸 보고 이 사람 일당들한테 돈을 보낸 사람들, 이런 이 문자를 클릭하게 되면 피싱 범죄가 돼서 여기에 악성 앱이 설치가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되고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되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이 핸드폰을 조작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특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피싱 범죄로서 돈을 편취해 왔는데요. 이제 여기서 더 넘어가지고 그런 대포 통장에 입금하도록 하거나 악성 앱으로 어떤 통장에 입금한 걸 넘어서서 이 사람들부터 받은 돈을 악성 앱을 이용해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통장으로 입금시키도록 하고요. 나중에 이 통장에 입금한 다음에 이 피싱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불법 도박 사이트의 통장이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거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합의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또 합의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피싱 피해자 그리고 도박 사이트에 대한 사기 이 두 가지로 총 29억 원 정도의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지금 수사 결과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보니까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하는 사기 수법으로 돈을 더 불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싱을 통해 가지고 해당되는 피해자들의 돈을 도박 사이트에 입금을 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도박 사이트에서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피싱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입금된 계좌가 보통 이제 대포 통장이라고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제3자 명의의 통장인데요.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그 도박을 사이트를 운영이 불가하니까 이 분과 관련해서 이거를 해제해달라는 합의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 합의를 정상적이라면 피싱 피해자들한테 해야겠지만은 이 과정에서 이런 과정의 소통을 이제 자신들의 이 범인들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통해 가지고 함으로써 그러면 이걸 풀기 위해서는 우리와 합의를 해야 한다 해서 합의금을 또 뜯어내는 그런 식의 두 번째 사기까지도 저질렀다고 합니다. 굉장히 뭔가 정교하고 생각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피싱 사기 협박 그리고 합의금까지 가로챈 거잖아요.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일당에 대해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올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보면은 뭐 19살부터 한 50 몇 세까지 조직 일당들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단순하게 이제 개인들의 공모를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소위 말하는 조직 범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직 범죄로서 전체적으로 처벌될 수가 있고요. 처벌의 수위는 이 정도의 피해액이나 내용들을 봤을 때는 징역 수십 년 형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수괴 같은 경우에는 범죄단체 조직죄까지도 적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본 것처럼 피싱 관련 사기들 점점 더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경찰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좀 막기 위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개개인의 주의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부분을 조금 주의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거의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예. 제일 많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자녀를 사칭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녀를 사칭하면 부모 입장에서 늘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그 마음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가족들끼리 일종의 암호를 만들자. 소위 말해서 이렇게 뭐 보내달라고 하더라도 뭐 진짜 이게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은 그거는 피싱범들이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조금이라도 방어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